이제 정부가 네 번째 대책을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27, 9.7, 11.5 세 번의 대책이 나왔죠. 근데 그 대책 이후에 시장에 나타난 현상은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 규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여러 가지 부동산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들이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이 나타날 거다. 뭐 그렇게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단기 이 약발보다는 중장기 안정대책이 더 실효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력 규제라고 하는 3종 규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조정대상지구,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여기에 가장 초강력 규제라고 하는 토호제까지 이 3종 규제가 나왔음에도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도 잡히지 않는 점은,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 잡으려고 내놓은 대책이 집 없는 서민만 잡았다, 또 월세가 오르니까 결국 청년만 잡았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마침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이번 대책에 나올 방향성, 기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월 말 정도 예고가 돼 있는데 4차 대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요하니까 이 주택의 정책에 관한 언급을 한 3가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면, 이 세금은 재정 확보 목적이지 이게 부동산 집값 잡는 제도가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저는 올바른 인식으로 보이고요. 다른 정책 목표, 예를 들면 집값을 안정시킨다, 전세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세제 강화겠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을 강화한다든지 세제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질 않길 바라지만 이로써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세제는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는 세제 대책은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일몰제죠. 이게 5월 9일에 만료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대책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일몰제는 기간이 지나면 종전의 그 내용이 그대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 말기 바라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세제 강화가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걸 일몰제가 부활하는 거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보유세 부분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 이게 뭐예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가열되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 속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특공제라고 들어보셨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10년 보유하거나 10년을 거주하면 매년 4%씩, 그러니까 10 곱하기 4 하니까 40%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강남에 있는 분들은 1주택자인 경우에 되게 보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보유가 소유니까.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거주가. 그러면 10년간 거주와 보유를 같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익의 80%를 감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 말인 겁니다.
집값에 상관없이 이게 장특공제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대통령께서 금액에 따라서 또는 보유만 한다고 해서 실소유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장특 공제 혜택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언급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우선 15억까지는 6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원 4억 원이에요. 25억 넘어가면 2억 원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세금도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장특공제도 15억에서 25억 사이, 또 25억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게 뭐 꼭 정확하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25억짜리 주택인가가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간 통계도 막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주택을 조사했더니 15억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65%고 그리고 25억을 넘는 주택이 15%고 15억에서 25억짜리 해당하는 주택이 통계인데 20%다. 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집값이 나누지면 어디에 해당하나. 이것도 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그 세율이 장특공제 혜택을 주는 비율이 지금 80%인데 50%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집값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금 대책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공급 확대 위주로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짧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다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80%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거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김문덕 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제초화를 한다든지, 인허가 기간도 지금 서울시는 20년에서 12.5년으로 이미 단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초안을 폐지하거나 손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혜택을 주어지는 게 수익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용적률도 손을 대지 않을 거다라는 언급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이 앞전에 대책에서 수도권 위주로 매년 27만 가구를 135만 가구 공급하겠다. 5년 동안 착공 위주로 이렇게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상기 신도시의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건 이미 나왔던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걸림돌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예요. 예를 들면 용산의 정비창 부지 땅이 한 14만 평 되는데, 이 땅에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업무지구,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이 주로 들어가고 아파트는 한 6천 가구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걸 12,000가구 2배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난색을 표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DMC 상암동의 부지도 있고 세택이나 또 의료원, 국립의료원 부지나 저는 뭐 노원구에 있는 골프장 부지, 공원 부지 이런 것 정도도 저는 유휴 부지에 포함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린벨트와 GTX ABC가 들어서는 지역,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지역도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말하자면 제가 분당 같은데 강의를 가봤더니 분당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이주 수요 재건축도 해야 되고 임해역 주변이라든지 율동구 임해역 주변에도 4만 평이 있어요. 또 남양주에 가면 마석이란 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GTX-B가 들어서고 또 남양주 왕숙 1, 2가 있는데 그 옆에 진접지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GTX-B와 9호선이 들어가요. 거기도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100만 평이.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논밭이 있고 개발이 가능한 택지가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부 그린벨트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런 지역을 총망라해서 저는 이번 대책에 나온다면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 개발하는 공급하는 주체도 LH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LH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 오랫동안 했는데요. LH는 165조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의 주된 업무는 토지 개발입니다. 그리고 지금 LH가 여러 가지 그동안 상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이런 것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민간이 80%를 공급하니까 이 분양은 민간에 맡겨라. 자금력과 기술과 노하우. 근데 여기다가 보탤 게 있어요. 이 자재 비축 제도를 둬야 돼요. 농산물도 비축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농산물을 풀어서 가격을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 자재의 비축 제도는 하지 않는가? 자꾸 물가가 올랐다, 러우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지만 일본과 중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무역이 활발해요. 그래서 중국의 시멘트, 철강, 목재 같은 게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 이하라 합니다. 그걸 규모의 경제, 예를 들면 매년 27만 원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자재가 소요되는지 기본 자재는 다 수요 예측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PF 문제 이런 걸 조속히 해결한다면 스톱되었던 사업장이 인허가만 단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근본 이유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이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 분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연차별, 지역별로 이것도 세분화해서 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은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고 그냥 정부는 정부대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역시 전세가 가라앉지 않고 또 매매가 오르면 특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매매를 못하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요? 저는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하다고 보는데 전세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출을 안 해주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특히나 자본력이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전세 사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럼 전세 살려고 해도 전세금이 꽤 많이 올랐죠. 서울은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전세가 9억. 이렇게 되니까 전세 살기가 어렵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세 대출을 2억 이상이 안 되면 그럼 할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돼요. 그럼 월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월세 전환 이율 이게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월세 부담이 좀 커진다는 거는 월세 가속화, 월세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세를 내고 나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소비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월세가 한번 오르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오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생각하기도 무섭고 끔찍하잖아요. 세금을 지금 쓰고 미루고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전월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전월세가 안정되면 매매는 자동적으로 안정된다. 거기에는 투기 수요 이런 쪽들이 제가 볼 때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투기 수요를 잡는데 저는 이 세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조이게 되면 과거의 경험이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버텨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동시에 높이게 되면 과거 봤잖아요. 버틴다니까요. 4년만 버티면 정권이 바뀔 수 있거든. 아니 그래 왔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복잡하고 꼬여요. 복잡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1월 말에 발표될 정책 예고했고 또 이런 대책은 세금은 당장 나오지 않겠지만 양도세 쪽으로는 좀 더 강화될 다주택과 고가주택 위주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여기에 지금 GTX, ABCD,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유유부지가 찾아보면 서울만 벗어나면 정말 농촌 같은 동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뭐 이렇게 자연훼손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용산의 정비창, 저는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부지 뭐 이런 것들도 잘만 활용하면 단기간에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올 1월 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전국의 아파트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 중심에서 이제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마저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값 상승기에 보면 전형적으로 강남에서 출발한 집값이 결국은 마용, 성광, 동 이런 데를 넘어서 여의도, 목동, 그 다음에 과천과 분당, 판교 이런 데로 남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결국은 이게 또 경기도 북부와 인천 여기에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광역도시까지 이러한 예는 수없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강남과 마용성 이런 지역에 고가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과거의 상승 패턴이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25억 이상 또는 30억 이상 고가주택, 30억 이상을 초고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 평형 기준으로 이런 아파트의 상승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언감생심 여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만 지금 움직이니까 규제지역에 15억 이하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저가로 번지는 서울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영향이 가장 많은데요. 6억 원 이하밖에 6억 이하로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한계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나 초고가주택은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10억 원,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동일 지역이라면 구축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서울 예가 그러니까 노도강 이런 지역에는 재건축이 다시 또 부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마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도 앞으로 역세권이면서 재건축 호재가 있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이런 아파트 단지가 제가 볼 때 가격을 선도할 가능성은 좀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KB 통계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그때 13억이었는데 2억 원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서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5억에서 35억 거래가 가장 일반화되었다고 그래요. 많았다는 뜻이죠.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지금 좀 위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따라갔다가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이걸 위험 구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이나 강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위험지수 지수에 따르면 이제 거의 위험지수에 지금 도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전에 집값으로 보면 가슴까지 온 상태로 보인다. 결국 더 오르면 거품이 축적되고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다. 또 근데 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거품이 쌓이면 뭐 올해나 내년 중에 터집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거품은 터져야 사후에 안다. 갈 때까지 가자. 그런 경향도 우리가 2번이나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2~3번.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특히 공급 부족에다가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해서 이렇게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거품이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나 경쟁 성장률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렇게 측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이 풀려서 돈 가치가 없어져서 안전자산, 실물자산인 금과 은과 함께 부동산이 오르는 거 이걸 오른 상승폭을 모조리 다 거품이다라고 버블이 쌓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트렌드 중에 2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 15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닥쳤다. 이제 벽에 부닥쳤다. 그러니까 15억 이하의 주택에 쏠리고 있고 근데 15억 주택도 10억에서 15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비중이 15억 아파트 거래 비중이 약 14%를 차지합니다. 뭐 1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실수요자들이 서울에는 15억 이하 아파트를 찾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인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작년 하반기만 해도 12, 13억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맞추기인데 말하자면 12, 13억짜리가 15억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오르는 일은 허다하게 발생해요. 이걸 한마디로 이제 10억 이하 아파트 8억 9억 같은 것들은 10억에 갈 때까지 키를 맞춘다. 12, 3억 아파트는 서울에 이제 15억에다가 키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뭐 인위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이게 가격을 조작했냐 중개사나 건물 뭐 집주인이 그렇게 막 그런 뜻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서울 중에서 강남과 마용성에서 최근에는 이제 중구와 광진구, 강동구, 관악구, 동대문구, 노원구, 영등포구, 도봉구, 강서구 이런 쪽에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예,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약간 비켜난 준도심, 그 다음 도심권 우리가 지역도 3가지로 우리가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 재건축 재료가 많은 노도강, 성북구 그 다음에 재건축 재료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소위 동대문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랑구 이런 쪽의 아파트도 전세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오른 데를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고 서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 10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았더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4.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택 수요가 몰리고 가격을 상승하는 지역은 강남 못지않게 뜨는 지역은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 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져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분당구입니다. 분당구는 뒤늦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상승을, 그러니까 강남에 이어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은 분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가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자료는 지금 2025년 11월 첫째 주 대비 2026년 1월 가격을 지금 비교한 자료를 보면서 소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시가 3.43, 서울 동작구 3.42, 서울 성동구 3.34. 이제 경기도 성남시가 동작구와 과천만큼 오르고 있다. 광명시가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구, 안양시 동안구가 따르고 있어서 오늘 서울의 기회를 놓쳤다. 또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강남만큼의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저는 용인시를 꼽는다. 용인시는 수지구와 이제 앞으로는 기흥구 이런 데를 좀 주목하자 하는 거고, 분당구나 송파, 과천, 성동 이런 데는 용산까지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성남시, 용인시 다음에 성남시, 분당도 성남시기는 하나 구시가 즉 미래신도시 뭐 이런 지역 판교 근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기도 광명시의 상승폭이 커져서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이 오르면서 최근엔 의왕도 같이 덩달아 오르거든요. 시흥까지. 그래서 이게 떠오르는 단어가 신안산선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다. 이걸 같이 좀 연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지구가 오르는 것은 분당 재건축과 과천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생활권이다. 강남과의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이주 수요가 몰릴 곳이라서 미리 옮겨간 것이다. 여기 교육이나 교통 여건도 좋다. 그리고 수지구 내에서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생겨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복합적으로 실수요를 끌어당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세 가지의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초고가 주택, 30억 이상의 강남과 마용산 이런 주택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중저가 주택으로 대출 규제 이런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좀 덜 오른 것으로 키 맞추기,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주택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제 경기도와 인천 지역도 특히 경기도 남부권 중에서 소위 말하면 과천, 그 다음에 분당, 성남 이런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가 교통망이 확충되고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이런 지역 주변에는 뭐 올봄 이사철에 내 집 마련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지역을 좀 주목해야 된다. 뭐 하남이나 남양주,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같이 여러분 살펴보면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내 집 마련 길잡이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몹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초양극화는 아시죠? 세 가지. 하나는 지역별 양극화, 그 다음에 신축과 구축, 재건축, 이제 소위 큰 단지와 작은 단지, 아파트의 양극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파트와 비아파트 양극화.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아파트의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 현상은 이제 도처에서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세상의 변화. 그러니까 1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되는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하고, 어쩌면 이 주거 문화와 투자의 문화의 변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득의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참 바람직해지지 않죠.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드디어 최근의 양극화는 양극화 중에 양극화. 그러니까 같은 강남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돼요. 우리는 강남권 하게 되면 생활권 위주로 보아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강남권이라 그러면 뭐 과천과 판교, 뭐 분당 정도까지는 이거는 강남에 준하는 생활권이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정권은 달라도 생활권은 같다. 그래서 집값도 비슷하다. 전세 가격도 비슷하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최근에 한번 어느 업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통념을 깨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도 그렇다 하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서울 강남 중에서도 이제 핵심 입지냐 아니냐, 코어 로케이션이냐 아니냐, 뭐 최상급지냐 그냥 상급지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격차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묶어서 살펴보고, 그럼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값 차이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부동산 114 자료를 좀 토대로 살펴보니까 지난해 말이죠.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게 대표적인데 3.3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게 주로 재건축인데 건물 가격 기준으로, 건물입니다. 34평이면 34평, 이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항상 가장 높거나 최상위권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거와 비교를 하거나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나의 아파트 가격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위치 파악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의 부촌으로 꼽히는 도곡동 아파트가 7,900만 원 정도 해요. 우리가 대치동, 도곡동 굉장히 비싸게 알고 있지만, 이제 압구정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한강변의 압구정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갔고, 두 번째는 지금 반포 주공 1단지 1사지구와 같이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최고의 비싼 아파트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 같습니다. 청담동이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곡동과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건물 기준으로 하여튼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는 뭐 1억 4천인데 그냥 1억 5천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어차피 지금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보면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몹시 좀 놀랍고 흥미로웠어요. 왜요? 강남구에 도곡동이나 청담동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압구정과 차이가 날까? 그 이유가 있겠죠. 압구정은 재건축이 있고, 또 여기에 매물이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거다. 이제 그러니까 평당 건축 기준으로 3억짜리가 등장한다면 이 한강변의 압구정 현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 저를 비롯해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이런 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 중에서도 요게 좀 알아두면 흥미로워요.
여러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이나 공공임대 분양해서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기억하시죠? 고급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새 아파트인데 이게 평당 자곡동이 4,500만 원, 세곡동이 5천만 원 이렇게 되어서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에 비하면 3분의 1입니다. 요거 몰랐던 부분 저도 여기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꼭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압구정이 제일 비싼 서울에서 1억 4천, 뭐 1억 4천이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계속 입주했던 개포동이 1억 2천이고 1억 2천 이게 더 올라가겠죠. 네,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요? 저는 압구정 아파트는 가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거의 평당 2억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제 5천만 원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한강변이 보이는 34평원 3억 정도 갈 거다. 그럼 10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압구정이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보았더니 압구정동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이때 1,500만 원 정도 했어요. 도곡동이 1,000만 원이었고요. 청담동도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도곡 청담동은 1,000만 원에서 8배 정도 올랐는데 압구정은 1,500만 원에서 10배 정도 오른 것이죠. 강남도 인지는 입지에 따라서 한강변이기도 하고 대단지이기도 하고 또 부자들이 선호하는 압구정에서 보면 제가 말하잖아요. 왼편에 용산이 보이고 오른쪽에 성수가 보인다고. 그 삼각형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고급 주거 벨트가 한강을 품은 이게 형성이 된다.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 기준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몇 차례의 급등기와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타나는 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금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곡동, 세곡동 이쪽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가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양극화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주구장창 오르는 게 아니라 키 맞추기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 간격을 줄이는 현상도 나타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강남이라는 그런 그 동조화 현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이런 쪽 아파트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가격이 키 맞추기 현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이 넘어선 게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1억을 돌파한 아파트가 서초, 강남, 성동, 용산, 뭐 이렇게 영등포, 동작, 용산구 이런 지역들도 이제 1억 평당 1억 아파트 클럽에 가입한 곳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구나 도봉구, 금창구, 중랑구, 노원구 같은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우리 이제 실소유자의 관심이 있을 텐데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학군이나 교통, 문화, 상업, 녹지, 병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똘똘한 한 채다.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행정구역 내에서도 고급 주거 생활, 하이엔드 주택이죠. 이제 말하자면 새 주택이 들어섰거나 대단지거나 또 우리가 소위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이런 아파트 간의 격차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좀 꼭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 압구정 현대. 건축 평당 기준으로 1억 4천. 두 번째 개포지구 1억 2천. 새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죠. 압구정은 재건축이 많고 이것도 구별해서 좀 인식해 주세요. 세 번째 도곡동, 청담동 평당 8천. 그래서 2배 차이 난다.
신사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남구 중에서도 좀 가격이 거의 싼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강남권 못지않게 1억 클럽에 평당 1억 클럽에 들어간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성동구, 영등포구는 여기 여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동작구도 이런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변화를 잇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7천, 8천만 원 이 아파트도 1억에 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격 움직임을 자생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우리 젊은 층이 지금 30, 40대, 20대가 집을 산다면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도광을 산다면 10억 이하 주택도 지금 8, 9억짜리도 10억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뭐 말을 잘못하면 8, 9억짜리를 빨리 사서 10억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경제학적, 저는 오직 부동산의 과학적 이론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트렌드와 부동산 경제의 사이클, 지역 확산 이런 기준에만 의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초양극화 현상이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과 아파트 신축과 구축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권 그리고 핵심 입지와 비핵심 입지 간에도 이 작은 차이가 가격의 2배를 가져온다는 건 좀 놀랍지 않아요? 노원구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과 압구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평당 건축 기준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평균이 아니라 가장 비싼 것과의 차이는 7배 난다. 좀 너무 심하지만 이게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고 초양극화가 빚어낸 가격의 현상이고 또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이제 끝이 아니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름대로 자금에 맞는 또 10년 앞을 내다본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전에 제가 서울에 한강변이 있다면 4대 하천이 있다. 이 4대 하천이 앞으로 공원 역할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경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운동도 하고 공원으로서 그 다음에 조망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아파트만큼은 아니어도 아파트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 가치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서울에도 4대 하천이 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양천도 있고 홍제천 있고 중랑천 또 탄천 양재천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원화가 대개 공원화가 많이 됐어요. 한강하고 연결된 것도 많죠. 양재천하고 탄천은 또 중랑천도 한강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가족 산책한다면 정말 더없이 좋거든요. 특히 저층주택 같은 게 빌라나 연립주택이 단독 이렇게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로 바뀐다고 한번 탈바꿈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황골탈태 천지개벽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아파트를 물을 중시하는 풍수지리 좀 이런 생각도 우리의 내 집 마련하는데 소위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소위 그 완전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완전체 이런 생각을 해보아서 오늘 한강 못지않게 한강하고 강남이 항상 키워드니까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한 그런 아파트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아마 경청하시면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나오고 주로 재건축인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잘 찾아보면 다세대 빌라 연립도 있거든요. 아파트만 촘촘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양재천과 탄천 벨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재천 벨트 주변이
당연히 한강과 좀 연결이 되면서 뭐 이런 지역들은 교육, 교통 다 좋죠. 예, 그리고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시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좀 주목해 보자 하는 뜻에서 양재천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행정구역상 양재천을 경계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북쪽은 도곡동과 대치동, 남쪽은 개포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재천 중에서도 양재천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북쪽이 입지는 좀 더 낫다. 우리가 북향이 낫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 속도는 전반적으로 남쪽이 좀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재천 벨트 재건축 단지가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탁월한 입지 때문이다. 또 한강변 효과 때문이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있고 교통도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체 불가능한 뭐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남쪽 개포동에 있는 그 양재천을 바로 끼고 있는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포주공단지는 940가구인데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주 계획인데 사실은 관리처분 단계까지 갔다면 이거는 조합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주한 이런 사람들만 이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좀 가능한데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이 거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이분들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매물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했는데 현재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대형 평형일수록 개포 같은 경우에는 입주했을 때 완공됐을 때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건 아시죠? 그 전에 제가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뭐 비슷합니다만 정비 사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아니면 아예 일찍 좀 불확실성이 싸게 사는 거는 그것은 정비 구역 지정할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합 설립 단계 정도 들어가면 되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가격도 이때 변동이 있지만 고점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관리처분 단계 정도 가면 거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고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썩 좋아지지 않는 한 뭐 거의 가격에 큰 변화는 없다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런 걸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개포 6단지와 7단지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질문 많이 쏟아져요. 일반적으로는 국민평형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서울에는 34평인 건 맞아요. 인당 주거 면적이 10평쯤 되니까요. 그런데 소득이 높을수록 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 개포나 뭐 양재천 이런 아파트는 결국 뭐 도곡동, 대치동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부자들이 산다고 감안하면 40평 이상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쌍쌍으로 불렸던 우성 1차, 쌍용 1, 2차 역시 그 양재천 벨트에 해당하는 양재천을
품은 아파트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성 1차, 쌍용 2차, 이것도 1,300가구 중인데 통합 재건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재건축에 염두를 둔 분이라면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 개포 우성과 성경, 대치 미도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이 아파트는 우섬리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재밌게 붙였어요. 개포 우성, 성경, 대치 미도. 예, 단지 규모나 입지도를 보면 한마디로 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양재천 라인에 위치한 데다가 입지가 좋죠. 지하철 3호선 도곡 대치역, 또 하건과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초품화를 품은 아파트라는 한마디로 좀 단점이 없다, 완벽한 아파트다라는 점에서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우선미, 개포 우선과 성경, 대치 미도 아파트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양재천 아파트의 좋은 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한강변에 못지않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육과 교통과 문화와 병원 모든 걸 다 갖췄다는 점에서 하이엔드 주택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들 아파트가 재건축의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것도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좀 매력적입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단계별 가격,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주목해서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의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동 2구에서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그런 양재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소위 좀 인기를 끈다라는 것인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치동 우섬리라든지 또 경우현이라고 해서 개포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또 탄천 인근에 있는 우쌍쌍이라고 해서 우성 1차, 쌍용 1차, 쌍용 2차 이런 아파트가 이왕이면 그 탄천과 같이 만나는 지점의 아파트가 더 앞으로 환경이나 공원, 조망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그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강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4대천 중에서도 강남에 자리 잡고 있는 양재천과 탄천 아파트. 탄천은 아시다시피 분당부터 쭉 이어오고 있고 송파에도 꽤 많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주목한다면 한강 못지않은 또는 한강에 버금가는 그런 소위 말하면 주거 생활의 질적 수준도 높이고 또 투자 가치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또 수요자, 특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기준 포인트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 지역 중에서도 연립이나 다세대, 특히 다세대 빌라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40%에서 70-80%까지 거래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과 강북으로 서울을 나누어 본 통계를 보니까 강남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찾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 지역도 물론 늘고, 근데 다세대 빌라나 연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곳은 현재 강남권과 한강 중심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대상이 되는 곳들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주택수는 약 한 389만 가구, 약 390만 가구 정도 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 59 내지 60, 아파트가 60%예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가 26%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뭐 5%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지금 서울에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못 사면 다세대 빌라가 많기 때문에 26% 정도 되니까 이쪽을 찾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연립은 5% 내외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서울시가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통기획 뭐 이런 걸 하면서 내 집 마련에 지금 목마른 갈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못 사고 하니까 빌라로 작은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는 뭐 적은 대출 또 적은 돈만으로 매입이 좀 가능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토호제도 예외예요. 아파트만 토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2년 의무 기간도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 5억 이하는 청약을 할 때 1순위 통장이 있는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전월세가 무섭게 오르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하나라도 앞으로 아파트가 탈바꿈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빌라나 연립주택을 접근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위험하다, 잘못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많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전세 가격과 또 매매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이 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여지가 적습니다. 빈틈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차이점은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이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층에 필로티라고 그래서 건물이 없는 경우, 이거 5층은 올라가도 이거는 연립이나 다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층에 우리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요즘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러나 총 층수가 주택이 5층 이상이면 우리는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는 아파트라고 한다 하는 거고, 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가 있거나 투자 가치죠. 주거는 좀 불편해도 대지 지분이 넓고 또 새 아파트로, 그러니까 이제 추가 분담금이 적으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 또 분양가가 높은 곳, 입지가 좋은 곳, 그런 곳들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인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이 200평 이상이면 규모가 좀 크면 연립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립주택은 서울에 5% 비중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 연립주택이 다세대보다는 투자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다세대의 주택이 좋은 점은 연립 포함해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사고 팔 때 지금 토거제를 받지 않아도 2년 거주 조건이 없는 거죠. 또 잘만 고르면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와 연합 재건축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 가치도 중요하지만 토지 지분이 좀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신통기획이 확정된 곳은 토거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나 연립주택에 들어갈 때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토지의 대상인가, 그러니까 의무거주 대상인가 아닌가, 또 얼마나 빨라질지 서울시나 구청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세대 매매 시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세대나 연립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세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건물의 연령에 따라서 또 얼마나 리모델링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토지 가치가 훨씬 더, 예를 들면 건물은 새 건물이라고 해서 평당 1,000만 원이면 짓지만 땅값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아무리 못해도 서울에 평균 한 3천만 원 이상 가거든요. 서울에도 보니까 강남에 있는 교대역도 보니까 땅값이 조금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8천에서 1억 정도 합니다. 한 평이.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 오래된 거는 건물 가치를 아예 안 쳐도 됩니다. 30년이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대지 지분의 싸움이다. 그래야 뒤에 가서 그 감정 가격이 높아야 보상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형을 선택할 때도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들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미공시 임차인도 꽤 많아요. 아파트 경우는 대개 들어오면 전입신고도 하고 또 여기에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점유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미공시 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점들 잘 봐야 되고요. 투자를 할 때 선순위 임차인, 말하자면 대출이 있을 때 그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내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 권리를,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의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불법 건축이 많아요. 이거는 구청에 불법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대장.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면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또 여기 배관 이런 쪽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하지만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빌라는 직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가치가, 이게 역세권이 좋겠고, 너무 당연하죠. 서울의 도시권 역세권이 좋겠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 행해지고 있는 딱 붙은 연립이나 빌라는 그 연합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그 임차인들의 이주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역시 직주 근접이죠.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직장과의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 앞으로 월세 가격이, 전월세가 올라가느냐, 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점들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 다음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과 도심권, 한강, 이런 대상이 되는 연립과 다세대 빌라에 투자할 때의 장점과 단점, 주의할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이 이미 진행된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여기에 건물의 구조, 또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인가의 여부, 이런 것들도 잘 따져야 여러분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의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주택, 또 신통기획의 그 장점이랄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가격을 아파트처럼
거래도 빈번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칫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럴까? 그런 면들도 여러분이 아파트와 달리 특별히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그 서울과 도심권, 역세권, 연립과 빌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도심권에 개인이나 기업이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공유창고, 미니창고라 불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H&K 스토리지 주식회사가 2년 내에 전국의 150개 직영점을 목표로 직원, 프리랜서, 파트너 법인 등 총 200명의 핵심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무인 공유창고 사업기획 전문가, 경공매 전문가, 중개법인, 부동산 매입 전문가를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H&K 스토리지와 자연을 되살리는 순환의 가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주식회사 푸른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